오늘은 김정환 교수님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민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정환 교수님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교수님은 2025년 9월 1일 한림대학교에 임용이 되셨고 소속은 인문사회융합연구원 겸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입니다. 학력사항은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분야로 학사, 그리고 2011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그리고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간단한 주요 경력은 서울교육대학에서 사회과 교육과에서 시간 강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시간 강사, 그리고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숙이란 무엇인가, 어른 찾기와 어른 되기 담론의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김정환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정환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민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학교에 왔지만 아마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지만 학교에 있다 보면은 여러 전공에 계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공유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아주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학 중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넓지만 문화사회학과 사회학 이론이라는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사회학의 기존 이론과 방법론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그리고 한국 사회가 경험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을 해석하고 당대적인 현실을 이론화하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현대성의 변화를 좀 거시적이랄까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한 10여 년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조금 담아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내었는데요. 이 책이 몸 스펙터클 민주주의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전공의 지적 배경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마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개념들은 좀 배제하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 약 2020년 무렵 그쯤했던 시기인데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2016-17년 광장에서 촛불이 있고 나서 다시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광장의 스펙터클이 지나간 다음에 과연 한국 사회가 더 나아졌는가, 그리고 국가 권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그 지켜낸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 시민들이 과연 어떤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켜낸 어떤 공이 있다면 그 공을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는가,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를 혹시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노동자나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세자이죠. 그들이 민주주의의 정당한 주체로 여겨지고 있는가, 심지어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죽어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내고 권위주의를 몰아내고 한 것 이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한국 민주주의를 이대로 계속 해나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조금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학술적인 방식으로 잘 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과제였고, 이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발상이랄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를 이제 한국 역사가 뭐 드라마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런 비유를 진지하게 채택을 해서 만일 역사가 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도 비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실제로 지난 뭐 계엄 이후에도 많은 논평들이 나왔지만 뭐 하룻밤 사이에 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다면은 그리고 그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성격 때문에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 민주주의라는 극이 과연 좋은 드라마일까? 좋은 극일까? 과연 그런지 아닌지 한국 민주주의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을 해볼 수 있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실제 액터, 배우이자 민주주의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해 온 우리들 자신들은 과연 민주주의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내거나 꿈꾸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기대해 왔는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 보자라는 게 저의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조악하지만 제가 책에서 그렸던 도식은 이런 건데요. 제가 정리하기에 한국 민주주의라는 드라마는 요 세 단계, 죽음, 운동, 결집이라는 세 단계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그런 극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죽음의 스펙터클에서는 이제 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날것의 몸으로만 드러나는 거죠. 아주 인격적이거나 아주 그 정치적인 시민권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시민사 내에서의 어떤 존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로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죽음의 모습을 목격하게 돼서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끼고 말을 잃어버리고 몸이 떨리고 심지어는 몸을 피신하거나 도피하거나 은신하는 숨어버리는 그래서 비가시화되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점점 이 민이라는 존재들이 자기의 몸을 움직여가면서 다시 몸을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를테면은 이 죽은 몸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이들의 몸을 되찾으려 하고 시신을 사수하려고 하고 죽은 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참배를 하려고 하고 애도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조직을 만들게 되고 집단적인 행동을 결심하게 되고 감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많은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80년대에 있었던 수많은 분신과 투신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기초로 해서 아주 집합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개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내는 광장에 모인 엄청난 인파들이죠.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처음에 자기를 공포로 짓밟았던 국가를 민이 압도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요 레퍼토리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오지 않았느냐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런 이 레퍼토리를 80년대를 중심으로 봤지만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봤는데 이를테면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6, 17년 촛불 집회 이렇게까지도 이런 죽음과 운동, 결집의 어떤 레퍼토리가 반복이 되었었던 것 같고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사실 한국 역사에서 수많은 이제 죽음과 결집의 레퍼토리가 반복되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구성해오지 않았느냐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였고 이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했다. 사회 몸이 죽고 다시 모이고 뭐 그런 과정이 엄청난 극적인 쾌감과 감동을 주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된 드라마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는데 저의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죽음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비로소 이제 어떤 극이란 것이 시작되고 모여서 마무리되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민의 몸이 찢어졌다가 합쳐지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죽고
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이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비일상적입니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 대단한 역사적 사건으로서만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들을 아주 감격적이고 경이롭게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아주 최대치이고 이상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하고 기대해 볼 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필연적으로 어떤 엽기적인 해체와 죽음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억압하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국가를 극복해내는 그런 서사로 펼쳐졌던 거죠. 뭐 이를테면 이게 로맨스 서사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뭐 상록수 같은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거죠.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우리는 빛이고 저기는 어둠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해서 이 에너지에 주목을 하면은 한국 시민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온 것이 맞지만 저의 의문은 과연 그런가? 한국 시민사회는 역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게으른 거 아닌가? 누군가가 죽어야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죽기 전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최후의 보루로서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어떤 메시아로서만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민이라는 존재들이 객석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무대에서 누군가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에 나가서 어떤 악의 세력을 해치우고 무찌르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로 여겨졌었고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해나가는 실천들은 민주주의라고 잘 의미화가 안 됐던 거죠.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들을 좀 종합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계속해도 되는 거냐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고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계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반민주주의에 맞서서 한국 민주주의를 좀 더 공고하게 하고 좀 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크고 강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촛불 집회에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2016, 17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연 인원으로 1,600만 명이거든요. 한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고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냐. 사실 그거는 비개연적이고 좀 무리한 요구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죽음에 맞서서 그 죽음으로부터 민이 스스로를 재생시키고 부활하는 서사였다고 한다면은 그 죽음이란 것이 여전히 국가가 민을 죽이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좀 저한테 있습니다. 물론 계엄 같은 사태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죽고 있었거든요. 작업장에서 사람들 떨어져 죽고 젊은이들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고 그런 죽음들은 국가가 억누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민간에서 시민사회 내부에서 엄청난 경쟁의 압력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배제라든지 멸시, 증오 등등이 만들어내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죽고 죽이지 않습니까? 내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건데 한국 동요에는 이런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네 앞으로 삶이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시민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K-팝 아이돌들 얼마나 가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돌들의 노래를 듣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 역시 심각한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티스트와 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교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라는 것 내지는 민의 죽음이나 삶이라는 것은 국가가 누굴 죽이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만들고 있는 이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느냐, 요 문제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는가, 어떻게 죽이지 않고 같이 좀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식의 노력들이 민주주의라고 좀 의미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극적인 과정으로 전개되었고 아주 드라마틱한 쾌감을 주는 역사였지만 그것이 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실제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미치기도 하고 가게가 파산되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해서 그런 삶의 고통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 극적이고 덜 자랑스러울지라도 모두가 덜 고통스러운, 하지만 극적으로는 좀 더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민주주의가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러려면은 더 크고 강하고 많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민주주의, 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고, 그러려면은 민과 국가의 대립 속에서 상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민이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승패를 가르거나 가혹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서 비로소 각성해서 뛰쳐나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누군가가 죽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삶과 생명들을 조금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 역시도 민주주의다라는 식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를 하기 최근입니다. 한 2주 전쯤에 신자유주의적 상상이라고 하는 책을 제 동료들과 함께 번역을 했고요. 흔히 신자유주의를 경제체제로만 많이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미학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기술적인 변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어떤 사회적인 사태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의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그 전설의 계몽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의 논의들까지 좀 통사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발표의 주제와 연결된 연구입니다만은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왔는가라는 큰 문제의식 속에서 특히 이제 내년이 87년 민주화 40주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특히 한국의 시민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차원에 주목해서 한국 사회 변화를 좀 쫓아가 보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문화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처럼 글월 문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문화와 글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문화와 이 리터러시 문이라는 것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류를 비롯해서 문화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문해력 논쟁이 벌어진다거나 문과 학문에 대한 무용성이 이제 대두된다거나, 특히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읽고 쓰지 않는 관행과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샬 버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런 책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면서 번역이란 작업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인문사회 학술 번역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직 사실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담아내지 못하는 아주 섬세한 맥락들을 밝혀내는 것이 학자들이 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작업들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